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상 그렇듯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이나 투자처를 권유 혹은 유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되는 투자 대상은 예시의 하나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본 자료에서 사용되는 글과 말은 정확성과 완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 하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10월 28일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맥킨지 보고서에서 본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갑자기 왜 맥킨지 보고서냐 라고 한다면 되게 재밌는 일들이 있었어요. 기사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기사 제목이 10년 만에 한국 보고서 편의 맥킨지 작심하고 밝힌 아킬레스 건은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원본은 구하지를 못했고요. 대신에 10년 전에 나온 원본을 구해서 그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번에 새로 요번에 기사화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맥켄지가 1988년도에 첫 번째 보고서를 내고 2013년도에 2차 한국 보고서 신성장 공식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뼈아픈 조언과 충고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쪽에서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대기업들이 생산성도 향상했고 해외 사업을 확장해서 성장을 했는데 해외 생산 비중이 2005년도에는 6%대였는데 2010년도에는 벌써 16.7%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부가가치도 증가하고 생산성도 많이 향상됐는데 고용은 감소했더라라는 겁니다. 즉 해외에서 성장이 되고 해외에서 고용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작은 회사들은 해외로 못 나가니까 결국은 국내는 모두 소규모 영세 사업자 위주로 편성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생산성은 떨어지고 임금 수준도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도 불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너희들 중산층 가구의 재무 건전성도 회복해서 소비를 키우고 또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성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들은 한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중국 비롯한 개발도상국에도 해당된다. 즉 성숙 경제로 접어들어서 제조 부분의 수출만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어려워지고 그러면 내수 진작 및 비제조 부분을 활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충고를 2013년도에 하셨고요. 자, 보면 한국은 그 중에서도 뭐가 특히 문제냐라고 한다면 한국의 2010년도 소비를 보면 부채 상환 비율이 너무 높고 교육비가 너무 높다. 이 두 가지가 너무 높아서 너희들이 문제야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사업을 활성화하고 소형 기업들이 성공해 나갈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높은 교육 수준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2013년도에 나온 자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것을 봐야 됩니다. 지출면에서 한국 중산층은 높은 주택가격, 대출 비용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고 2010년에도 주택가격은 높았고 대출 비용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주택가격은 연소득 대비 7.7배다. 타 선진국보다 높다. 그리고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미국의 3배다. 또 가계부채 중 주택 관련 대출은 53%다. 이것도 미국의 2배다. 모든 것이 부동산 몰빵 나라다. 조심해라. 이런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했는데 보시면 일단 2010년도 소득 대비 주택 지수는 7.7이고요. 미국은 3.5. 그러니까 미국은 소득을 한 3.5년이면 집을 살 수 있는데 한국은 전체 평균 7.7년이 걸리더라.
이것들은 지금 보면 영국, 캐나다 이런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더라. 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너무 높다. 한국은 74%, 미국은 25%, 미국의 거의 3배. 그리고 호주만 뭐 우리랑 좀 비슷한가? 호주도 우리보다 좀 낮네요. 이렇게 우리가 너무 높다. 부동산 비중이. 이것을 지적한 게 2013년도입니다. 이걸 해결 안 되면 너희는 힘들어질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13년이니까 좀 많이 지났잖아요. 가구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PIR입니다. PIR이 아까 7.7이라고 했는데요. PIR은 지금 보면 6.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지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비슷한 것처럼 나오네요. 수도권은 10.1. 그러니까 맥켄지가 썼던 그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똑같은 데이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됐나 싶은데 사실 개선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행하고 부동산원에서 나온 걸 보면 요 데이터가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디 걸 갖다 쓰냐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보시면 2010년도 요땐 여기잖아요. 아까 7.7이라고 했던 여기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빠졌었죠. 18년도까지는 평균 8.7 밑에 있었는데 지금은 12.4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거죠. 그때보다도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은 말도 못하죠. 34. 그러니까 거의 전국 부동산의 3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맥켄지가 충고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한국은 고등교육의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하여 자녀들의 명문대학 입학을 위한 학원비, 과외비, 사교육비를 아끼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공교육을 믿지 못하고 사교육비는 결국은 가구 규모를 감산시키고 출산율 하락을 부추긴다. 이게 2013년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고졸 직장인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57세로 해서 평균 소득 순형까지를 해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주택자금과 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출한다면 소비 경제는 위축된다. 이게 10년 전에 이들이 지적했던 건데 개선이 됐나요? 출산율이 저하된다고 나오면서 출산율이 문제가 심각해라고 한 숫자가 바로 1.2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1.2죠. 2010년도에 1.2인데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아서 너희 문제야 라고 했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죠. 어떻게? 8월 달에 2만 명 이하 처음으로 나와서 이제 0.6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0.6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탈리아 기사를 보면 아주 재밌죠. 이탈리아는 우리보다 출산율이 2배가 높은데 국가 존속이 위험하답니다. 우리보다 2배가 높은데 국가 존속이 위험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 지적했던 거는 부동산에 몰빵을 너무 해서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그리고 사교육비 너무 많이 쓴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소비들도 건전하게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출산율이 너무 감소한다. 그거 빨리 고쳐라 했던 게 10년 전에 이들이 했던 조언입니다. 1일 전에 나온 기사는요. 합계 출산율 0.7이 붕괴하는 거죠. 정부는 1은 당연히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아직까지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지적을 했어요. 보건의료 부분도 지적을 했고 기타 부분들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 부동산과 사교육이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기타 등등이었고요. 그리고 의료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잘 키워봐라 이렇게 했고요. 또 한 가지 조언한 게 이겁니다. 한국은 금융이 너무 후진국이다. 그러니까 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보통 7%인데 한국은 4.7%다. 지금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제대로 된 회사가 탄생하기도 어렵죠. 왜?
금융이 안 돼 있으니까 각 벤처 캐피탈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쪽에 적절한 자금이 지원되고 그들의 성과 보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유능한 인재가 한국에서 창업을 할 이유가 줄어들죠. 다행히 최근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관광은 좀 늘고 있습니다. 계속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불편사항을 해소해라 이런 내용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찾아본 게 있는데요. 너무 부동산 몰빵이니까 한국은 돈은 있냐? 70세 이상 고령 가구가 갖고 있는 현금입니다. 금융자산이 한국은 1000만 원 이하가 41%, 1억 이상은 12%입니다. 그러니까 70대 이상이 노령연금을 가지고 거의 생활하다시피 해야 되는 엄청나게 가난한 빈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일본은요. 1000만 엔입니다. 1000만 엔은 옛날에 10대 1이었지만 지금 9대 1 정도 하면 9천만 원 이상입니다. 9천만 원 이상이 약 50%입니다. 현금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노년층이 완전히 삶이 다르죠. 이렇게 현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일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취미생활, 건강생활 이런 걸 해서 노후가 행복한 반면 한국은 가장 노인 자살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아까 봤던 부동산 비율도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우리가 대충 감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평균 자산이 5억 2천인데 부동산이 4억 1,500 정도니까 개선 안 됐죠. 개선 안 됐습니다. 70% 훨씬 넘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개선이 안 됐으니까 내수는 힘들어지고 우리는 계속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보고서가 제가 혹시 구해지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10년 만에 낸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서 아주 요약된 것밖에 없어요. 요약된 것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너희가 1%에 머무를래? 4%의 고성장으로 갈래는 하는 방법이 있어. 잘 들어.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반도체 배터리 잘하고 있어. 그런데 에너지 전환, 바이오 등 원천 기술에 기반한 산업이 더 필요해. 지금처럼 하청 제조업은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 금융 서비스의 근본적인 개혁을 해. 라는 거고 우리가 1965년과 1985년은 10대 수출품 6개가 바뀌었는데 1985년에서 2005년에 또 6개가 바뀌었어. 근데 지금 20년 동안 너희는 디스플레이 하나밖에 안 바뀌었어. 빨리 변하지 않으면 그 성장을 이어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 제철, 조선 등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선제적인 구조 개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좀 더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맨날 단가 인하만 하지 말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같은 원천 기술 기반 산업이 더욱더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 부분과 바이오 산업이 유력한 후보군이다. 에너지 전환 부분이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원문을 못 봤지만 지금 우리가 신재생이든 아니면 수소든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여기 또 나오네요. 수소 밸류 체인은 한국에 이미 기술이 있거나 경험에 있어서 도전해 볼 만하다. 바이오 산업 역시 한국 잘하고 있다. 좀 더 발전시켜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청업체 하지 말고 너희가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을 발전시켜라. 우리 투자자한테도 좀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런데 너희는 여전히 10년 전에 우리가 경고했음에도 저출산, 인구 고령화로 심각하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표현되는 상장 주식의 낮은 매력도가 여전히 모험 자본시장의 역동성이 부족해. 너희는 이거 제대로 디스카운트 없앨 거 만들어내 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품도 변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너희 정말 심각하고 빨리 변하지 않으면 너희 이제 1% 이하의 성장을 할 거야 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처럼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세웠던 과제는 이겁니다.
산업구조 개편, 비즈니스 모델 개편, 고부가 가치 전환, 원천기술 중심의 신사업 전환, AI 전환, 선순환 자본시장 구축, 핵심 인재 양성체계 구축. 요 안에서 우리가 투자를 찾아내는 게 저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4만 불에 육박하는 이 경제 구조에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회사들, 그런 거는 이런 거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